일단 그 14번에 가시면요. 여가 작용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여가라는 것은 이제 주택의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게 됐을 때 이걸 우리가 하향 여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여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향 여가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뭐로? 상위 계층으로.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이런 거 거쳐서 가는 거고요. 하향 여가라는 것은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근데 이거는 그냥 가지는 않고요. 비어있는 집으로 이주하는 거니까 이 공가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여가를 진행할 때는 공가의 발생이라는 거는 여가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럴 때 그 3번에 보면 주거분리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주거분리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그 4번 지문에 보면 고급주택지역에서는 정해 외부 효과가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주택을 수리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경계라는 게 있고요. 경계라는 것은 이제 주택이 없는 공간인데 고급 주택 지역이 있게 되면 고급 주택 지역은 정해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에 대한 가치가 6억 정도 있을 때 주택에 대한 개량 비용을 한 5천 정도를 투입하면요. 개량 후에 가치가 한 7억 나오는 거죠. 그럼 비용 대비 뭐가 크냐면 가치가 크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을 투입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주택을 개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이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고급주택지역으로 존재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4번 질문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주택의 문제 있죠. 불량주택 문제라는 것은 만약에 지은 지가 한 30년 된 한 10평짜리 주택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장에서 거래되죠. 얘도 시장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다 있죠. 다만 이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낮기 때문에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관리를 신경 못 쓰겠죠. 그래서 무슨 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 불량주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량주택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거래 가격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다.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요.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2번에 보게 되면요. 하향 여가 과정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인 저가 주택량은 원래 수준보다는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4번 지문에 보게 되면 상향 여가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됐을 때 나타나겠죠. 그걸 우리가 상향 여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여가의 기본 개념하고요. 주거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뭐 같은 내용이죠. 16번에 가면 1번에 하향 여가란 상위 계층의 가구 이동에 따라 발생한 공가가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가가 진행이 될 때는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가가. 그러니까 공가라는 것이 여가를 발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저가주택의 신축 공급이 제한되는 법적 규제 때문에 상향 여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저가주택은 시장에서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이루어지니까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 조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있죠. 자, 만약에 이 조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요. 여러분 시험에는 거래세 부과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요.
수요자의 지불 가격이 있죠. 이거는 이전보다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이거는 이전보다 높아지겠죠. 공급자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낮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고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제적 순손실은 탄력적일 때 또는 비탄력적일 때 어떨 때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 어느 때 커진다고 그랬어요.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2번 인용을 한 거예요. 탄력적일 때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죠. 줄어들 때 탄력적일 때 많이 줄어들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많이 줄어들겠어요? 탄력적일 때가 양의 조정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순손실이 더 커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전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귀착관계에서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데요. 수요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은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자, 수요자에게 조세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에? 아니 반응이 일치되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빨리 틀리다고 해줘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게 지문이 둘이 같이 나오면은 또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지문이 이렇게 위에 한 줄로만 나오면 또 틀리시더라고요.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죠. 여기에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게 이거 알려드렸다고요. 탄소비대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했다 해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억하면 된다 그랬냐면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어떻게 돼요? 반대요, 반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근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앞에하고 뒤가 어떻게 돼요? 같아진다고요. 응? 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탄력성 부호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가. 응? 이게 0이잖아요. 0. 응? 0.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부호를 0으로 하잖아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한대로 표현하잖아요. 기억하나요? 아, 142페이지 가보세요. 자, 142페이지 가시면 문제 26번이 있죠. 그 28회 때 나온 거죠. 그렇죠?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0.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그럴 때 조세 부과 시에 누가 다 부담해요? 소유자가. 소유자가 공급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잖아요. 에? 앞에하고 뒤에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고 이거 찍는 수준이잖아요. 이거네? 이렇게. 그쵸?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올해만 설명하겠냐고요. 매년 설명하는 거지. 그죠?
근데 매년 설명에도 무슨 또 저기가 있냐면 여기다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써줬죠. 근데 우리가 탄력성 할 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부호를 0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또 0으로 나왔다고. 0이 또 완전 비탄력적인지가 생각이 안 났다고 또 그래서 틀린다고 그러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여기 요것만 아시면 돼요. 조세 전가와 귀착에서는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나오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요런 지문을 쓸 때 하고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탄력적일 때와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이 있죠. 예, 조세가 부과가 되면 누가 더 많이 세금 많이 부담하겠어요? 응? 둘 다. 둘 다 공급자겠죠. 공급자. 공급자인데 표현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문맥상에서. 이렇게도 출제했고 이렇게도 출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여기다가 이것만 써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탄력적인 애가 부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부담이 커지나요. 근데 이거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고 공급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문맥의 흐름만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의 동결 효과 있죠. 여기도 포인트가 뭐겠어요?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게 뭐예요? 자,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 때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틀리겠죠.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게 주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든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동결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142페이지 아까 우리 했던 작년 문제 있죠. 작년 문제. 예,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반대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 대한 것만 보고 판단하면은 세 줄을 다 확인하지 않더라도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판별하는 게 좀 더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단일세 있죠. 예, 용어로 이제 요거 알아두시면 되죠.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 조건 하에서 정부가 여기 토지 소유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을. 예, 부과된 이후에 시장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균형량이 있죠. 자, 이렇게 조세에 부과됐을 때 그 이후에 시장 가격은 어떻게 변해요? 시장 가격.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조건하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거예요. 과세를 100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한 6번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격이.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가격은? 빨리 불변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전액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거 했었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공급자가. 그러니까 작년 기출도 이렇게 나오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조세가 얘한테 부과가 됐죠. 그럼 얘는 이거를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죠. 그럼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안 줄어들잖아요. 이게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과된 것만큼 전액 누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헨리 조지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세 전가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냐면 이게 줄어들질 않잖아요. 이게 균형량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손실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무슨 세다? 토지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토지세.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조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내가 조세 정책이 나오면 요런 부분은 내가 정리가 돼 있는지 요 정도라도 기본적으로 돼 있으시면 조세에서 나오는 거 웬만한 거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외적으로 조세의 종류 있죠. 종류 중에서 보유세 같은 경우 있죠. 보유세 종류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보유세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 다음에 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세금 정도에 대한 종류는 간단하게 구별을 또 식별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그 18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조세의 기능과 조세 부과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조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있으신가요? 그때 왜 이렇게 했었잖아요. 신생아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태어날 때부터 100억을 상속받았고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무슨 뭐 갑질 뭐 나오는 무슨 항공사 막 나오죠.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능력은 별로 개인적인 능력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결국 뭐를 잘 둔 거예요? 그럼 부자 할아버지를 잘 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그 나이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걔네 상속세도 덜 낸 거 있다면서요. 그 규모가 한 500억 정도 된다며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부과해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깔끔하게 태어난 애들에게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조세 부과하면서 해주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주택 임대 시장에서의 조세 전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매매 시장에서의 조세 전가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임대차 시장이 됐든 매매 시장이 됐든 간에 조세의 전가와 규착 관계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9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를 물어봤을 때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토지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2번에 가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우리가 이거 경제적 효과 이거 해봤잖아요.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1,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걸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거래량을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요게 시장 거래량의 변화를 줘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자가 종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고 또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익도 이전보다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원래 1,000원 받고 팔았는데 세금 내니까 950원밖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50원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 아닌 거죠. 시장 가격은 어디가 시장 가격인 거예요? 1,050원이. 요건 공급자의 수입을 나타낸다고요. 이거 받고 팔아서 세금 내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걸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자 수입도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조세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죠. 원래 여기가 균형 상태잖아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텐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거래량이 줄어들므로써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드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의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조세 부과가 되면은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크겠죠. 공급이 탄력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때 토지수의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자원 배분의 왜곡이 가장 적은 비효율적인 세금이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20번에 보게 되면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효과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거기 4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전액 부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전액 부담하게 되겠어요? 완전 탄력적이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이랬을 때가 전액 부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주택 가격에 세금이 반영이 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면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하니까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귀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그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이 공급을 늘려주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의 수요의 탄력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겠죠. 얘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얘가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 지문에 가면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는 게 틀린 거죠.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여부는 뭐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다 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자, 조세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공급자 부담이 커진다. 이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한 여부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탄소 비대 이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요. 다음 그래프는 조세를 부과한 경우에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죠. 박스에 가면은 그래프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조금 아까 그렸던 거하고.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우리는 여기다가 금액을 집어넣은 거고 여기는 금액을 안 집어넣은 거죠.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요게 조세 부과 전의 상태라는 거죠. P0하고 Q0 있죠. 거기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 P0하고 Q0는 각각 조세 부과 전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자에게 뭐를 부과하면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조세 부과한 후에 균형량이 Q0에서 얼마로? Q1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P1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1이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시장 가격이 되고요. 공급자는 요거를 받고 팔아서 요 정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세가 이 부과한 후에 단위당 P0에서 P2 사이에 조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과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균형 상태인데 지금 공급자에게 만약에 100원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부과했으면은 그중에 시장 가격은 1,050원으로 뛰고 그다음에 자 100원 세금 중에서 요거는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 공급자는 이거 받고 팔아서 얼마? 950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니까 1,050원과 950원의 차이가 얼마예요? 차익이 100원이잖아요. 그 100원이 조세 부과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에 대한 조세 부과액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보면 단위당 P1에서 P2 사이에 조세가 부과되어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100원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 것만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1,05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50원. 그렇죠? 근데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00원 세금 내야 되니까 공급자 가격이 950원이니까 공급자도 얼마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50원. 그럼 50원과 50원 합하면 그게 조세 총액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크기만큼의.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이 그래프상 수요자의 부담은 P0에서 P2 사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 사이가 아니라 P1과 P0 사이죠. 이게 수요자 부담이잖아요. 가격이 상승해서. 그렇겠죠? 그럼 실전에서는 이 그림으로 나오시긴 어려워요. 그림 나오면 이거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시간 많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죠. 근데 왜 또 저기 뭐죠? 표정이 조금은 우울하신 것 같군요. 조금 아까 시험에 여파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천요. 왜 우울해? 그냥 보완하면 돼. 보완하면 돼. 거기 커플은 어떻게 올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그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는 실력으로 이제 가발을 해야 되니까. 2000년 올 때는 어떠는 거? 올해 성적으로 볼 때는 확실한 거예요? 1차까지는? 아니 그 저기 아버님 원하시는 거는 저길 거 아니야. 동차 합격을 원할 거 아니야. 1차만 되면 일단 밀어붙일 수 있다. 남아서 공부해야겠네. 최천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김천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많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이번에 휴가 갔다 오시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는 특히 오후 수업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막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의 주제를 갖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서로 알려도 주고 막 이래야 돼요. 요즘은 많이들 남으시는 거예요. 많이들. 그렇죠. 요즘은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냥. 그래서 어느 학원은 저기 그 에어컨 용량이 좀 떨어져 가지고 더우니까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에어컨까지 바꿔 가지고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지. 휴가 지나고 나오게 되면 오후에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쭉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돼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내년에 그 뭐죠? 1차 수업에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야지 뭐 또 주변에 할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여기서 이 뭐 시험에서 점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잘 보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맞출 수 있느냐 그것만 요령만 잘 하시면 되죠. 거기 140페이지에 23번 문제 이게 기출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균형 1번에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죠. 그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24번에 가게 되면요. 분양가 상한제에 가게 되면 리을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 가격을 설정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 뒤에 거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보면 얘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3번에 보게 되면요. 2번 지문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으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지겠죠. 4번 지문에 가면은 자 임대료 상한이 낮으면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5번에 가면 임대료 상한이 낮으면 단기임에서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봤죠. 단기하고 장기로. 그래서 3번에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라 쓴 게 틀렸죠. 장기수로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가 그림 그려드릴 때 이게 단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인데 정부가 이렇게 통제했을 때, 그렇죠?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가 되면은 그림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임대료고 이렇게 균형량이었을 때 임대료 이렇게 통제하게 되니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현상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언제? 장기. 그럼 장기에 왜 초과 수요가 더 커지냐는 것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장기가 되면 될수록 탄력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3번이 틀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을 정확하게 줘요. 그리고 24번에도 분양가 상한제 주어져 있을 때요. 옳은 걸로 묶어봤을 때 기억해 보면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 4, 5번이 다 답이 아니에요.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는 게 1번하고 뭐밖에 안 남아요? 2번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예요? 리을이잖아요. 리을이 맞으면 2번이고 리을이 틀리면 1번이 답이죠. 그러면 디귿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리을로 가봐야 되죠. 근데 시장 가격 이상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답이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옆에 25번을 가시게 되면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요거 언제 나온 거예요? 작년 거죠.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유지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렸잖아요. 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목 옆에다 해줬잖아요.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된다고 그랬죠.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가 답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게끔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셔도 그렇게 해야 1분 안에 풀면서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포인트를 빨리 찾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이제 투자론을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투자론에 대해서는 뭐 뒤에까지 해서 쭉쭉 푸시고요. 다음번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시게 되는 거는 투자론하고 금융론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테스트 하시게 될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거기가 보완이 또 되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론하고 금융론에 대해서 묶어버리게 되면요. 최소한 문제가 한 12개에서 13개 뭐 그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론도 최소한 안 돼도 반타작은 해주셔야 돼요. 다 버리면 곤란하니까. 금융론에서도 한 3개는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맞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60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론 4개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산을 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간단한 계산을 풀 수 있으면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금융론도 5개 정도 나오는데 3개 정도라는 것은 계산을 지금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자, 우리가 저기 다음 주에는 휴가 때문에 못 뵙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뭐 편안하게들 쉬시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디 놀러 가시게 돼서 스케줄 짜서 가시게 되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가서 이게 또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것도 여기 와야 되나, 여기 왔어야 되나 이런 걸 갖고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노시고 또 들어와서 열심히 또 하시면 되죠. 그죠? 단 지금까지 꾸준히 놀았던 분은 굳이 갈 필요는 없죠. 그죠? 여기서 놀아 가서 놀아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고 휴가들 잘들 보내시고, 예,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